대선 뒤에 간다. 결국 하와이 노딜? 일단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이 조금 전 SNS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이 하와이 특사단이 갔고 홍 시장이 넥타이색을 바꾸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를 저지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지지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하와이 특사단이 성공을 했지만 억지로 데려와서 선대위에 합류시키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한 듯합니다. 대선 끝나고 가겠다라고 홍 시장이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이 특사단의 성과는 큽니다. 토라졌던 홍준표 전 시장의 마음을 달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였죠. 한동훈 전 대표도 본격 전면에 등판을 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보시죠. 저는 이재명이 만든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보다도 앞장서서 이재명의 노주성, 이재명의 120원 경제, 이재명의 사법 대타를 막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세상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우리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가 당선되는 길뿐입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 유세에 나선 장면입니다. 후보는 후보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대로 이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라는 이 전략입니다. 특히나 이 120원 경제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노주성, 노쇼 주도 성장이다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최근 이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집중적으로 비판해왔던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전면적으로 지지에 나서고 있다. 지금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저 장면을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대선이 묘하게 지난 대선하고 닮은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후보하고 당대표하고 분란이 있었어요. 당대표가 2번이나 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당대표가 그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진짜 그야말로 선거 직전에 3월 초에 단일화가 있었어요. 누구랑 단일화가 있었느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그때 당대표가 끝까지 분란 일으키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 이랬거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난 끝까지 간다. 나는 끝까지 가서 완주하겠다 이랬으면 지금 대통령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지지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적극적인 유세에 나섰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 것이 묘하게 닮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지난번 후보님. 이준석 당대표와 비슷한 그 위치에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 그다음에 지금 단일화의 대상은 누구냐? 안철수 후보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그 후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 뭐 옆에 전주의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어주느냐 그리고 진짜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번 대선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의견 주셨는데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유세에 나섰다 그리고 단일화 여부 이 두 가지가 지난 대선과 닮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유세판의 전면에 나섰고 남은 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일 텐데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또 보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전혀 다른 게 없다. 같이 오셔라 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입 대변인을 맡았던 이정현 전 의원도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잘못해서 그분이 당을 나가게 했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미래 지도자감으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나는 그분을 호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굴에 있고 밀림 안에 있을 때 왕인데 지금 호랑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 들어와서 미래를 보고 이 양반이 좀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호랑이가 광야를 헤매고 있다. 당으로 돌아오라라는 엄청난 극찬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였죠.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 후보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최근에 이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같이 토크 콘서트도 하고 뭐 두 분 다 천재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께 만남을 제안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후보께서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는 거악을 막아야 한다라며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현 의원님. 좋은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일단 그 홍준표 시장님이 비록 대선의 선대위원장을 뭐 맡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사진을 보면 빨간색 셔츠를 또 입으셨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SNS의 사진도 또 빨간 넥타이로 바꾸고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나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런 지지 의사는 계속 이제 피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 자체가 나름대로의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을 시작해서 유세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부산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지지세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가 숨어 네, 있군요. 그리고 또 부울경의 사실 중심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을 네. 거점으로 해서 이 지지세나 확산세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어제 시적절한 시점에 또 부산을 방문해서 유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이런 그 효과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부울경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좀 모여지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런 지지가 좀 상승 곡선을 좀 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막판 변수가 이준석 후보와의 네. 단일화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지세가 더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준석 후보의 지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되면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번 그 대선 때도 사실 그 대선 기간 중에 단일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또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그런 면에서 대선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좀 단일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을 위해서 당의 모든 총력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판에 단일화 가능할 것이다. 전주현 의원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전 의원도 이 단일화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지막 변수라고 할 만한 것은 아마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일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후보 단일화를 하면 적어도 현재 지지율 격차가 한 4, 5% 이상은 단일화 효과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0몇 %대로 벌어져 있는 것이 가령 10% 안으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단일화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 내로 좁혀지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것이다. 우상호 전 의원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마 이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마지막 변수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보수 진영에서 어쨌든 그걸 원하고 있고 그것이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본질이 아닌 그냥 숫자만 더하면 우리가 해볼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런 거 이제 신물 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준석 후보님과 내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아니 왜 다른 게 왜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부터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물과 기름 같은 이런 것을 무조건 표만 얻고 보자 해서 섞어놓고 보자 이런 것인데 국민들께서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화가 잘 돼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진짜 단일화를 하려면 우선 진짜 다른 것이 없도록 단일화해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안정감이 되도록 내부 정리부터 잘 하는 것이 우선 순서입니다. 이준석 후보님은 자신의 정치 전체 인생을 걸고 지금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의 단일화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단일화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단일화에 응할 이유가 없고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큰 정치 거목으로 성장하는데 지금 출발을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이 많다기보단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숫자만 단순히 두 분이 지지율을 더해서 그러면 1 더하기 1은 순순하게 2가 되냐? 정치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두 분이 지지율을 합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40%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는 나 이게 동의할 수 없어. 나 이재명 후보 지지할래 라고 빠져오는 똑같은 비율에 거의 비슷한 비율의 그런 이탈표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숫자 1 더하기 1은 2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적인 기대에 빠져서 서로 같지도 않으면서 같다고 우기면서 그렇게 단일화에만 목매는 그런 것은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고 효과도 있을 수 없다. 한동훈 대표님의 한 말씀 드리면 기자님이 질문하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도 김문수 후보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당 내부의 후보가 되는 것이 맞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유세의 동선을 보면 적어도 감동을 주려면 효과를 내려면 김문수 후보님이 유세하시는 현장에 단상에 가서 올라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김문수 후보가 없는 곳에 내가 간다. 자기 자신의 대통령정 이후에 당권 레이스를 대비한 개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부산의 바닷가에서 먹방 라이브를 또 하셨더만요. 지금 먹방 라이브 하실 때입니까? 한동훈 후보님? 그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심각한 시기에. 그러므로 이런 어떤 단일화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만 각자 생각이 다른 아직도 단일화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그런 여건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도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아실 것이다.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단일화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의 속내는 다를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겉으로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지만 막판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고 후보님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확 떠 있는 상태에서도 단일화 절대 안 합니까? 저는 안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돼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핵관이라든지 당시에 당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사과를 해야 내가 단일화를 저는 그런 생각할 전제 거니까 조건을 삼은 이겁니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대도 없고요. 자, 일단은 단호한 듯해 보입니다만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의 어떤 스탠스가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이 전주혜 의원님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도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좀 자제하고 있고 지난 TV 토론회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단일화를 했을 때 이익이 과연 없을까라는 것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양쪽 모두 다 단일화를 했을 때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명분과 실리 싸움에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박수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지금 개혁신당의 합당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처럼 안 됐으면 하고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들켰어요. 후보와 예. 김문수 후보는 사실 공통점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누굽니까?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태가 결국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당연히 개혁신당은 굉장히 그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또 지난주에 탈당을 하셨죠.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그 어떤 그런 이번에 계엄이나 뭐 탄핵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합당을 할 수 있는 또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저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이제 사실 완주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실리적으로 보면 지금 10%를 못 넘으면 득표율이 10%가 안 나오면 그 선거 자금을 돈 한 푼도 보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또 선거 비용을 어느 정도 그렇게 지출을 한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를 지금 넘는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뭐 당의 운영이나 당의 재정적인 그런 상황을 사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저는 상승 곡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제 상승 곡선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아마 이준석 후보와의 그런 단일화 협상이나 어떤 그런 흐름도 저는 뭐 급격히 또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60%의 득표를 할 것이다. 최소 55% 이상을 득표할 것이다. 등등 이미 선거가 끝난 듯한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지도부가 좀 말조심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니멈 55%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55% 이상 득표를 받는다. 60대, 30대 10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자 지도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긴급지시상, 낙관 금지령, 말조심하라는 거죠. 연설 방송 등에서 예상 득표인의 압승 언급 금지, 언급 시 지인계 포함 책임 묻겠다. 양태종 변호사님, 왜 이 입조심하는 겁니까? 사실 뭐 선거라는 게 특히 이런 대통령 선거는 이제 전국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뭐 단일화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후보들의 뭐 실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이라든가 또 당일 얼만큼 투표하러 가느냐는 투표율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선거 결과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거의 여론조사 기간 대부분을 그러니까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굉장히 0.7%포인트 차이에 이제 정말 아까운 석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제 패배의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로 인해서 또 이제 지지자들이 막상 투표일 당일에 투표장으로 가지 않게 돼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또 그리고 열세에 있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지자들이 또 결집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 한 표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방심을 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입조심이다. 네, 합당한 맞습니다. 조치군요. 합당한 조치. 뭐 징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으니까 입방정 떨지 말라 이거군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게 선거고요. 예. 자, 조양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이 앞서 한 조간신문 표현에 따르면 입조심, 몸조심, 수성 전략. 국민의힘에서는 막판 결집 플러스 단일화의 총공세를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확연히 가시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두 당의 이 선거 막판 전략이. 아무래도 변수는 이 단일화 여부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준석 후보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준석 후보에게 당신 단일화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후보가 생각을 할 건데 판단을 할 건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무엇이 나한테 유리한 것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준석 후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완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준석이 10% 이상 득표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정계 구도가 특히 보수층에 있어서는 이준석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 중심의 정계 개편. 그렇죠. 그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 이상의 득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5%도 안 나왔다. 아니면 그 이하 아주 그냥 참담한 성적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요. 룸이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단일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일화해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제가 봤을 때는요. 김문수 대통령한테 이준석 후보가 전 후보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장 공천 내년에 서울시장 공천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장관이든 뭐 총리까지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룸이 확 넓어지는 거고 만약에 단일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한 거니까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합쳐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또 할 수 있다. 제1야당에서 당대표를 하든 뭘 하든 비대위원장을 하든 상당히 중요한 그 위치에 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를 갖다가 쥐고 있는데 최악의 케이스는 뭐냐면은 진짜로 지난번 대선에서 누가 있었냐? 허경영 후보 있었어요. 허경영 후보가 지지율이 막 5%도 나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지막에 허경영 후보의 그 득표율이 0.83% 나왔고요. 더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후보로 나왔거든요. 강용석 변호사 많이 나올 땐 10%도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쫙 갈려가지고 강용석 후보가 얻은 그 표가 0.95%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하고 단일화했었으면 그럼 또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강용석 짝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으로 이렇게 쫙 몰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결단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워딩들을 보면 이준석 후보의 어떤 명예 회복에 관련된 발언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호랑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등등 예우를 갖추고 있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이 방탄 유리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방탄조끼를 왜 입습니까? 김문수는 유리가 없습니다. 방탄 유리가 없어요. 방탄조끼도 안 입었죠? 경찰 경호도 필요 없다. 그렇더니만은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경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목숨까지 정쟁을 한다라며 비판했습니다. 테러 협박을 조롱 대상 삼아 작년 1월 실제 테러 부추기나 사람 목숨까지 정쟁 대상을 끌어들였다라고 맞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민주당 당사 근처에서 30대가 체포됐는데요. 흉기를 소지했다라고 체포가 됐습니다. 가스 충전식 비비탄촉과 칼을 지니고 있는 남성을 불신 검문으로 체포했습니다. 아직 테러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라도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용납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